정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투기를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청년과 무주택자는 좌절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집니다. 부동산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금융 시스템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레버리지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출을 조이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면 그 원인을 차단하면 됩니다. 대출이 문제라면 대출을 줄이면 되고, 다주택자가 문제라면 그들을 규제하면 됩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가격 하나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금융과 연결돼 있고, 세수와 연결돼 있고, 건설 산업과 연결돼 있고, 고용과 연결돼 있습니다. 즉, 부동산은 하나의 가격표가 아니라 경제의 여러 축이 얽혀있는 복합 구조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이면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구매력이 줄어들면 매수자는 감소합니다. 매수자가 감소하면 거래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안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지금 선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구조 안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의 의도를 비난하기보다 그 구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이 선언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첫 단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구매 가능 금액은 자기 자본의 대출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대출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이건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요자도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구매력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거래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는 쉽게 가격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호가는 유지되고 매수자는 줄어듭니다. 그 결과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와 양도세도 줄어듭니다. 세수는 거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양시장입니다. 분양은 미래의 거래입니다.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 분양률이 떨어집니다. 분양률이 떨어지면 시행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 PF가 등장합니다. PF는 분양 수익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달이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차환이 어려워집니다. 가격이 당장 폭락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압박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가 멈춘 시장은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강과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내부는 서서히 압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언젠가 방향을 찾습니다. 지금 정책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래를 줄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드는 시장은 안정일까요? 아니면 정지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가 왜 본질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과거에도 반복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가격 안정, 거래 정상화, 그리고 금융 안정.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가격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입니다. 레버리지를 줄이면 당연히 매수 여력이 감소합니다. 매수 여력이 감소하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의도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고 분양도 둔화되고 건설 투자도 위축됩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한 축이 서서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어떨까요? 대출을 늘리면 매수자가 증가합니다. 매수자가 늘면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격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투기 논란이 생깁니다. 금융 리스크 우려도 커집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가격을 누르면 거래가 멈추고 거래를 살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금융 리스크가 커집니다.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책은 가격을 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단순히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은 심리와 기대, 유동성과 공급, 그리고 시간의 함수입니다. 가격을 억누르면 심리는 관망으로 돌아섭니다. 관망은 곧 거래 감소입니다. 거래 감소는 다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장기적으로 위축되면 금융 시스템은 오히려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결국 흐름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리스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축적됩니다. 지금 이 정책은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충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시장을 왜곡한다. 그러니 그들을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세금이 올라가고 규제가 강화되면 매도 압박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버티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면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을 내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 대신 증여를 하거나 임대로 돌리거나 시장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대신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도자는 기다리고 매수자는 관망합니다. 거래는 더 줄어듭니다. 가격은 겉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거래는 감소합니다. 이 상태를 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면 투자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규 매수자도 불안해집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쉽게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은 매수 심리를 가장 먼저 위축시킵니다. 그렇다면 매물은 일부 나오고 매수자는 줄어들고 거래는 감소합니다. 거래가 감소하면 분양도 둔화됩니다. 분양이 둔화되면 PF 자금 흐름이 압박받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금융으로 이어집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순히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정책은 정말 거래를 늘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격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한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대가로 감수해야 할 거래 위축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구조의 덫을 받습니다. 다음 막에서는 이 패턴이 과거에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미 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골디문 채널은 경제 정치 역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